미안하네. 내가 그동안 자네를 크게 오해했네. 자네를 몰라보고 이 늙은이를 용서하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성진그룹 회장이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 가득한 공사판 한복판에서 28 노가다 청년 앞에서였어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던 그녀를 대체 무엇이 이 자리에 꿇어앉혔을까요? 이야기는 그녀가 낡은 작업복을 걸치던 3주 전 그 새벽으로 거슬러 돌아갑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 하이프 한번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 자리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그날 아침 성진그룹 이사회는 냉랭했습니다. 서정아는 적자에 허덕이던 계열사 하나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죠. 그녀의 낮은 한마디에 임원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누구도 그 결정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재계는 그녀를 얼음처럼 냉정한 승부사라 불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성진그룹 본사 45층이었어요.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도시가 발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창을 등지고 선 여자가 바로 서정아였습니다. 62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어요. 눈매는 서늘했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재계에서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아는 사람은 놀랄 만큼 드물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그 6년 동안 카메라 앞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공식 석상은 비서실장 박 실장이 대신했어요. 자식의 얼굴조차 세상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오래도록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 지안이 회장실을 찾아왔어요. 26의 지안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세상에서 서정아가 유일하게 약해지는 존재였어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서정아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말해보렴.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제야 서정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느 집 사람이냐?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정아는 손에 쥔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공사장이라니. 무슨 사업이라도 하느냐? 사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일해요.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벌어요. 지아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만난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편찮으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혼자 부양해요. 서정아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대체 왜 좋으냐? 서정아가 나직이 물었어요. 지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 오던 날 그 일을 처음 봤어요. 정류장에서 우산 없는 할머니께 제 우산을 씌워드리더라고요. 정작 자기는 흠뻑 젖으면서요. 지안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잠겼습니다. 그이는 늘 자기보다 남을 먼저 챙겨요. 서정아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런 남자를 그녀는 오래도록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반대하셔도 저는 그이와 함께 할 거예요. 지안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정아는 딸의 그 눈이 문득 낯설었어요. 자신에게는 없던 물러서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눈빛에서 쉽게 눈을 떼지 못했어요. 사랑이 사람을 저토록 단단하게 만드는 걸까? 아니면 저 아이가 무언가에 홀린 것뿐일까? 쉬이 답할 수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여느 재벌가 어머니였다면 언성부터 높였을 겁니다. 당장 헤어지라고 소리쳤겠지요. 하지만 서정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통증 하나가 깨어났습니다. 30년 전
그녀도 가진 것 없는 집 딸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이 집안에 시집왔던 그때였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눈으로만 재단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뼈대도 없는 집 아이가 무슨 복이람. 그 말에 서정아는 밥 한술 뜨지 못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저울에 다는 일. 그 잔인함을 그녀는 뼈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멸시는 오래 이어졌어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견뎌낸 서름은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남자를 겉만 보고 내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려움 또한 그만큼 컸습니다. 사랑을 가장해 재벌가에 접근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계산이 숨어 있을 때 가장 크게 다치는 건 언제나 순진한 쪽이었습니다. 그 순진한 쪽이 이번엔 제 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결코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서정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엄마, 화 안 내세요? 지안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서정아는 천천히 딸을 돌아봤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하마. 다만 시간을 조금 다오. 시간이요? 그래.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저 내 방식으로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지아는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지 않은 것에 그저 안도했어요. 지안이 돌아간 뒤에도 서정아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 그녀에게 지아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의 남은 평생을 아무에게나 맡길 순 없었어요. 이윽고 서정아는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박 실장, 들어와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 청년을 알아봐요. 이름부터 형편까지 빠짐없이. 박 실장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직접 만나보시겠습니까? 서정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니, 만나는 걸로는 부족해. 그녀는 다시 창밖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본색은 웃는 얼굴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그 밤 그녀의 머릿속에서 낯선 계획 하나가 윤곽을 잡아갔어요. 박 실장은 회장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회장님, 설마 직접 나서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왜 이 나이엔 못할 것 같아요? 현장이라는 곳은 위험합니다.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데 그쯤이야 대수겠어요. 서정아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박 실장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십 년을 곁에서 지켜본 그였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정아는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린 지안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에게만큼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그 남자가 진짜인지 아니면 잘 꾸며낸 거짓인지를요.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이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밤을 꼬박 세워 조사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말씀하신 청년 강태호. 28입니다. 서정아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강태호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반지하에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몸 한쪽을 제대로 못 쓰는 처지였어요. 여동생 태희는 이제 겨우 고등학교 3학년. 그 두 사람을 28 청년이 홀로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야간 대학을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박 실장이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학비에 병원비까지 감당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새벽부터 공사장에 나가 일당을 멉니다. 어머니 재활치료는 엄두도 못 내는 형편입니다. 여동생 학원도 진작에 끊었고요.
박 실장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형편에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평판이 좋습니다. 제 밥값을 아껴 남을 챙긴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서정아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그런 평판이야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 서정아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사진 속 청년은 볕에 그은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선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서정아는 그 웃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이겠지.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병원비의 빚까지 앞이 캄캄한 형편이야. 그런 처지에 재벌가 딸을 만났으니 말이다. 박 실장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정아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 가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가난에 쫓기던 청년이 우연히 붙잡은 동아줄. 그 동아줄이 바로 제 딸 지안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아는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서류로는 겉밖에 못 봐. 그녀는 오래전에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받던 그 시절을요. 그때 사람들은 그녀의 서류만 보고 값을 매겼습니다. 정작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속은 서류에 적혀 있질 않아. 서정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부딪혀봐야 비로소 알지. 그녀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수십 년을 이 냉정한 세계에서 살아남은 그녀였어요. 그동안 배운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유가 있어야 움직인다고 그녀는 믿어왔습니다. 대가 없는 선해 같은 건 이야기 속에나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니 저 청년의 선함도 필시 계산일 터였습니다. 서정아는 그 계산의 밑바닥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박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씀은 설마 직접 나서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겠어.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게다가 신원이 드러나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서정아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자네 일이지 않은가. 박 실장은 사흘을 꼬박 움직였어요. 태호의 현장에 인부를 대는 인력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무소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서류상 서정아는 먼 지방에서 올라온 늙은 잡부가 되었어요. 이름도 경력도 감쪽같이 새로 꾸며졌습니다. 현장 일 중에서도 힘이 덜 드는 자리에 넣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자재 정리와 청소를 맡는 잡부입니다. 나이 지긋한 여자 잡부는 현장에 덜어 있으니까요. 서정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서정아는 제 손을 험하게 만들었어요. 곱게 관리하던 손톱을 짧게 깎았습니다. 거친 일에 손등이 트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말투도 일부러 투박하게 바꿔가며 연습했어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회장의 모습은 조금씩 지워졌습니다. 변장이 감쪽 같은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정아는 그 차림으로 회사 앞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평소 굽신거리던 직원 하나가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눈살을 슬쩍 찌푸리며 곁을 비켰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노인을 대하는 그 서늘한 눈빛. 서정아는 씁쓸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겠구나. 사람이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그 상대가 누구냐에 달려 있었어요. 낮은 자리에 서보니 그 사실이 한결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한편 지안도 그 무렵 태호에게 집안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성진그룹의 딸이라는 사실을요. 지안은 작은 원룸을 따로 얻어 살았습니다. 미술학원 강사로 버는 돈만으로 생활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한다고 둘러댔어요.
태호를 제 집에 부른 적도 단 한 번 없었어요. 그마저도 어머니가 까다로우시다는 핑계로 넘겼습니다. 태호는 그런 지안을 오히려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조심스러운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언젠가 태호가 지안의 원룸 앞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반찬이라도 챙겨주려던 마음이었습니다. 지안은 문을 열어주는 대신 밖으로 나가 그를 맞았어요. 집이 좁고 지저분해서 그래. 그렇게 웃으며 얼른 둘러댔습니다. 태호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그저 다음엔 자기 집에 초대하겠다며 환히 웃었습니다. 지아는 그 순수한 웃음 앞에서 늘 마음이 아렸습니다. 드디어 3주간의 시험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새벽 5시 서정아는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색바랜 점퍼에 책 넓은 모자, 목에 두른 수건. 거울 속에는 회장이 아니라 고단한 노년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낯선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3주면 충분하고 말고. 서정아가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내 본색이 무엇이든 그 안에서 반드시 드러날 테니. 문을 나서는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고 매웠어요. 서정아는 인력사무소가 일러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 골조가 회색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 아래에서 사람들은 개미처럼 작았어요. 평생 45층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그녀가 처음으로 발을 들였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서정아는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어딘가에 강태호가 있을 터였으니까요. 잠입 첫날 현장은 상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새벽부터 철근 나르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서정아는 배정받은 대로 십장 마동철에게 신고했어요. 마동철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대. 그가 혀를 차며 대놓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놀러 오는 데가 아니야. 서정아는 평생 그런 말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늙은 잡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후 현 소장이 인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무뚝뚝하게 말을 뱉었습니다. 공기가 늦었으니 오늘부터 속도를 낸다. 다칠까봐 사리는 사람은 당장 집에 가. 안전모가 몇 개 모자랐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 인부가 밀린 임금 이야기를 꺼내자 소장은 말을 잘랐어요. 돈은 나중에. 일이 먼저야. 잔말 많으면 잘라버린다. 서정아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회장실에서 결제하던 숫자 뒤에 이런 얼굴들이 있었어요. 일은 손에 익지 않아 더뎠습니다. 자재를 정리하고 바닥에 먼지를 쓸어냈어요. 곱던 손은 반나절 만에 쓸리고 부르텄습니다. 허리를 펼 때마다 뻐근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젊은 인부들은 그런 그녀를 힐끔거렸습니다. 느릿하다며 노골적으로 눈총을 주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서정아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45층 회장실에서는 결코 몰랐던 세계였습니다. 마동철의 텃세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는 유독 무거운 짐을 서정아에게 몰아주었습니다. 늙었어도 밥값은 해야지, 안 그래? 시멘트 포대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서정아는 몇 걸음 못 가 휘청 비틀거렸어요. 포대가 그대로 바닥에 쏟아질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짐을 받쳐들었습니다. 볕에 그은 얼굴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서류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얼굴, 강태호였습니다. 이러다 허리 상하십니다. 제가 들게요. 태호는 대답도 듣기 전에
포대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자재를 옮겼어요. 서정아는 짐을 뺏긴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손 내밀지 않던 하루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만은 달랐습니다. 저기 그늘에서 좀 쉬었다 하세요. 태호가 턱짓으로 컨테이너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이신 것 같은데 무리하면 다음날 못 나옵니다. 서정아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어요. 그저 이 청년의 속셈이 무엇인지 가늠할 뿐이었습니다. 태호는 지나는 길에 짐 드는 요령까지 일러주었습니다. 짐은 허리 말고 다리 힘으로 드셔야 덜 상합니다. 그가 직접 무릎을 굽혀드는 자세를 보여주었어요. 서정아는 얼떨결에 그 자세를 따라 해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까보다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낯선 이에게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럴수록 그녀의 경계심은 오히려 더 팽팽해졌습니다.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윽고 새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컨테이너 앞에 둘러앉아 요기를 했어요. 마동철은 늙은 여자 몫은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서정아는 한쪽 구석에 물러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태호가 따뜻한 커피와 빵을 들고 다가왔어요. 이거 드시고 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가 제 몫의 새참을 서정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커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서정아의 손이 컵을 받으려다 잠깐 멈췄어요. 그녀는 청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엔 어떤 계산도 생색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정아는 그 얼굴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대가 없이 이러는 법은 없다고 배웠으니까요. 젊은 놈이 대체 뭘 노리는 걸까?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잘 꾸며낸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어서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태호는 그 말만 남기고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서정아는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다른 늙은 인부에게도 물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곽씨라 불리는 과묵한 노인이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보지도 않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서정아의 눈이 그 모습에 붙박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인부 몇이 곽씨를 두고 수군거렸어요. 저 영감, 느려 터져서 같이 일 못하겠네. 들으라는 듯 던지는 말에 곽씨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태호가 그들 사이로 슬며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손 거친 자리가 제일 야무집니다. 다들 그 덕을 보고 있잖습니까? 젊은 인부들은 머쓱해져 입을 다물었어요. 곽씨의 굽은 등이 조금은 펴지는 듯 했습니다. 서정아는 그 모든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새참빵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목이 메어왔습니다. 서정아는 그 낯선 감정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저것도 연기라면 참으로 지독한 연기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생각했어요. 저물녘 인부 둘이 지나가며 태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친구는 새벽마다 어머니 약을 챙겨놓고 나온다지. 그 나이에 동생 학비까지 대느라 등골이 휜다더군. 서정아는 물통을 정리하는 척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과연 서류에 적힌 그대로 형편이 어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급했겠지. 하필 재벌가 딸이라니. 그녀의 의심은 오히려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제 두 눈으로 끝을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해가 기울고 첫날의 일이 끝났습니다. 서정아는 인부들이 빠져나간 현장에 홀로 남았습니다. 부르튼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평생 남에게 내려다 보이기만 하던 손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남의 도움을 받은 손이기도 했습니다. 그 도움이 진심인지 계산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루로는 모른다.
서정아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지치고 손해볼 때 본색이 나오는 법이지. 그녀는 아직 그 청년을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이 어서 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현장은 매한가지였습니다. 마동철의 텃세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인부들의 일당에서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 깎았어요. 장비 사용료에 청소비까지 갖은 핑계를 둘러댔습니다. 정작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부들은 알면서도 찍힐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그 뒤에 현 소장이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십장이 거둔 돈이 소장 주머니로 흘러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누구도 대놓고 따지지 못했어요. 서정아는 그 구조가 조금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몫을 가로채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은 태호의 일당이 유독 많이 깎여 나왔어요. 마동철이 장부를 내밀며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자재 하나 깨먹었으니 그 값은 내가 물어야지. 제가 깬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금이 가 있었어요. 태호가 조용히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마동철은 콧방귀를 뀌며 장부를 덮어버렸습니다. 싫으면 관둬. 일할 사람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태호는 입술을 깨물고 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굳은 일은 늘 태호와 곽 씨의 몫이었어요. 막힌 오수관을 뚫고 폐자재를 실어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젊고 편한 인부들은 그늘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마동철은 그런 자들에게는 눈 감아 주었어요. 힘없는 사람에게만 험한 일을 몰아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서정아는 그 부조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평생 서류로만 보던 세상의 뒷면이 거기 있었어요. 그 부당함은 서정아에게도 어김없이 미쳤습니다. 마동철은 그녀가 든 자재가 부실하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나르면서 밥값을 받겠다고? 아무 잘못 없이 뒤집어 쓴 핀잔이었어요. 서정아는 반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흙바닥에서 부당한 모욕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때 태호가 다가와 자재를 대신 받아들었어요. 이건 원래 두 사람이 드는 겁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마동철은 태호를 한번 흘겨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서정아는 또 한 번 그 청년에게 빚을 지고 말았어요. 그날 오후 곽 씨가 그만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강목 더미를 옮기다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강목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쏟아졌어요. 마동철이 득달같이 달려와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눈이 삐었나? 일을 이따위로 해. 젊은 인부들도 곁에서 낄낄대며 비웃었습니다. 그러게 늙으면 집에서 쉬어야지 뭐하러 나와. 곽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었어요. 주름진 손이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바로 그때 태호가 성큼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혼자 옮기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둘이 나눠들게 진작 사람을 붙여주셨어야죠. 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동철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 팽팽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서정아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그날 이후 마동철은 태호를 대놓고 괴롭혔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만 골라 태호에게 맡겼습니다. 일당도 다른 인부들보다 더 야박하게 깎았어요. 누가 봐도 앙심을 품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태호는 묵묵히 제 일을 해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곽 씨의 목까지 거들었어요. 서정아는 그 모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손해를 볼 때
그 밑바닥이 드러난다고 믿어왔습니다. 지치고 억울하면 결국 제 입속부터 챙기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손해를 볼수록 더 고다졌습니다. 제 것을 빼앗기면서도 남을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서정아가 알던 계산의 공식이 처음으로 어긋났어요. 새참 때 태호는 제 빵을 곽 씨에게 반이나 떼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아침도 못 드시고 나오셨잖아요. 곽 씨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서정아는 보았어요. 그런 태호를 향해 마동철이 이죽거렸습니다. 너 그렇게 착한 척해서 남는 게 뭐가 있냐? 태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담담히 답했습니다. 남는 건 없어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정아의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 그날 저녁 서정아는 우연히 태호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장 구석에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약은 꼭 챙겨 드세요. 이번 달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일당이 좀 밀려서 그래요. 곧 해결될 테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는 태호의 어깨가 잠시 무겁게 처졌어요. 깎인 일당이 그의 살림에 어떤 무게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런 형편에도 태호는 제 몫을 남에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정아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앞가림도 벅찬 사람이 어째서 저러는 걸까?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물음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서정아는 쉬이 잠들지 못했어요. 낮에 본 청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머리맡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지안이었어요. 엄마, 요즘 통 연락이 안 되시네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지방에 급한 일이 좀 생겼다. 며칠 더 걸릴 것 같구나. 서정아는 태연한 척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그이가 엄마 걱정을 많이 해요. 아직 인사도 못 드렸다고. 딸의 입에서 그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낮에 흙바닥에서 마주친 청년이 바로 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때가 되면 한번 보자꾸나. 서정아는 짧게 답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딸에게조차 진실을 숨긴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건 계산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이란 그리 쉽게 믿을 게 못 되었어요. 아직 시험은 2주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 서정아는 낮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 청년이 무너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리라 여겼어요. 다만 그날이 정말 올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 청년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먼저 챙기는 것일까? 그 물음의 답을 서정아는 아직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둘째 주로 접어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장에 유독 위험한 작업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건물 외벽의 높은 비계에 올라 자재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발판은 낡았고 안전줄은 몇 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동철은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배정했습니다. 하필 곽 씨와 서정아를 그 위험한 자리에 세웠어요. 늙은이들이 위에서 자재나 받아. 빠릿빠릿하게. 서정아는 아득한 높이를 올려다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사다리에 첫 발을 올리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평생 높은 자리에 있었으나 이런 높이는 처음이었습니다. 발밑으로 아득한 지면이 어질하게 흔들렸어요. 회장의 위험도 이 낡은 발판 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태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래에서 받으시고요. 위는 발 한 번 헛디디면 크게 다치는 자리입니다. 마동철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내 맘대로 해. 다쳐도 내 책임 아니다. 태호는 두말 없이 비계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정아는 그 뒷모습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았어요. 높은 곳의 바람은 아래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태호는 흔들리는 발판 위에서 묵묵히 자재를 날랐어요. 한 손으로 기둥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이 볕에 번들거렸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광경에 서정아는 손에 땀을 쥐었어요.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쌓아둔 강목 더미가 갑자기 한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곽 씨가 자재를 받고 있었어요. 어르신, 피하세요. 태호가 다급히 소리치며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위태롭게 기울어진 강목을 온몸으로 붙들었습니다. 곽 씨는 태호가 밀어낸 덕에 간신히 화를 면했어요. 그러나 태호의 손바닥은 거칠게 쓸려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붉은 피가 낡은 목장갑을 타고 배어나왔습니다. 서정아가 놀라 달려가 그의 손을 살폈어요. 태호는 아픈 기색도 없이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안 다치셨으면 됐습니다. 서정아는 벗겨진 그의 목장갑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의 손끝을 붙들었어요. 목장갑은 오래되어 올이 다 해져 있었습니다. 터진 자리마다 손으로 정성껏 기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희미한 이니셜 하나가 박음질되어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낡은 장갑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레 기운 그 손길이 어쩐지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듯한 결이었어요. 그러나 서정아는 그것이 무엇인지 끝내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스치듯 지나간 기억은 잡으려 하자 이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장갑을 태호에게 건넸어요. 이건 손에서 놓으면 안 돼서요. 태호가 피 묻은 장갑을 조심스레 도로 받아 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거라 늘 끼고 다닙니다. 그 말에 서정아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저리 소중히 여기는 청년이었어요. 손을 그리 다치고도 일을 하겠다는 게냐? 서정아가 저도 모르게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못 벌면 어머니 약값이 빕니다. 괜찮습니다. 태호는 손수건으로 대충 손을 싸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미련한 사람 같으니 몸을 그리 함부로 굴려서야. 서정아는 늙은 잡부의 말투로 퉁명스레 쏘아붙였어요. 태호는 다친 손을 내려다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만한 상처는 며칠이면 아뭅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그 말투에는 어떤 엄살도 원망도 묻어있지 않았어요. 다친 손으로도 태호는 곽 씨의 남은 자재를 마저 정리했습니다. 아까 곽 씨를 비웃던 젊은 인부들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어요. 제 몸살이느라 바빴던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서정아는 그 대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젊은 얼굴들과 태호 사이를 천천히 오갔어요. 그런데 마동철은 태호의 부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현 소장은 오히려 사고 이야기가 새나갈까봐 눈치를 주었습니다. 괜히 위에다 다쳤다고 떠들지 마. 일만 커진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게 드러나면 곤란한 모양이었어요. 태호의 손 치료비는 누구 하나 대주지 않았습니다. 산재 처리 같은 건 애초에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정아는 그 광경의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어요. 사람이 다쳐도 숫자와 체면부터 챙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회장이던 시절 자신도 저런 보고를 흘려들지 않았던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서정아는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어요. 그날따라 마음속의 저울이 자꾸만 기우뚱거렸습니다. 저 청년의 선함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을 그녀는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아직이야. 사람은 벼랑 끝에서 다른 얼굴을 보이지.
그렇게 되뇌면서도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 무렵 곽 씨가 조심스레 서정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태호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크게 다쳤을 거요. 석 달 전에도 자재에 깔릴 뻔한 날 구해준 사람이지. 곽 씨의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 험한 데서 저런 사람 보기가 어디 쉬운 일이요. 서정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사람들 모두가 태호를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꾸며낸 평판이라기엔 너무나 한결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날 저녁 서정아는 남몰래 현장 앞 약국에 들렀습니다. 상처에 바르는 연고와 밴드를 한 움큼 샀어요. 그러고는 태호의 연장 가방에 슬며시 그것을 넣어두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이런 걸 사본 적이 언제였는지 아득했어요. 빚지고는 못 사는 성미라 그런 것뿐이다. 서정아는 애써 그렇게 제 마음을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남은 온기는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볼세라 그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떴어요. 그날 밤 서정아는 낮에 본 목장갑을 떠올렸습니다. 해진올과 정성껏 기운 그 손길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물건인데 왜 이리 마음이 저릿한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어요. 저 손길을 대체 어디서 보았던 걸까? 서정아는 밤이 깊도록 그 물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태호의 다친 손은 좀처럼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루도 현장을 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뛴다고 했어요. 주말에도 물류창고에서 짐을 나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와 동생 학비가 그의 두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서정아는 그 고단한 일상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어느 새벽에는 태호가 연장 창고에 기대 잠깐 졸고 있었습니다. 밤새 대리운전을 뛰고 곧장 현장으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채 아물지 않은 손등의 상처가 벌겋게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반장이 부르자 그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피곤한 기색 한번 내비치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서정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러다 몸이 먼저 무너지지 않고 백이려나. 어느새 그녀는 그 청년의 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부 하나가 울상으로 주저앉았어요. 2달치 일당을 끝내 받지 못한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아내가 곧 아이를 낳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딱하다며 혀만 찰 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태호가 제 주머니를 털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선 이거라도 쓰세요. 제 알바비인데 급한 사람이 먼저 써야죠. 제 병원비도 빠듯한 처지에 남을 먼저 챙기는 손이었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마동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게 무슨 오지랖이야. 그렇게 퍼주다간 내 신세부터 거덜난다. 태호는 그 비아냥에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덜나도 사람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다시 제 일감으로 묵묵히 돌아섰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정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선가 그 손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가진 것 하나 없던 시절이었어요. 낯선 이의 조용한 손이 그녀를 살려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오래된 온기였습니다. 그 온기가 지금 눈앞의 청년에게서 그대로 되살아났어요. 서정화의 눈시울이 저도 모르게 뜨거워졌습니다. 반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늙은 잡부의 차림으로 흙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잠긴 무언가가 울컥 차올랐습니다. 서정아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어. 그렇게 되뇌었지만 마음의 벽에는 이미 금이 가 있었어요. 그토록 단단하던 의심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장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강태호 씨 여기서 일하나요? 서정아의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딸 지안이었어요. 손에는 보자기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태호가 통밥을 못 챙긴다기에 걱정이 되어 한달음에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하필 이 순간 이 현장에 딸이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서정아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획 돌렸어요. 책 넓은 모자를 눌러쓰고 목수건으로 얼굴을 반쯤 가렸습니다. 그러고는 자재더미 뒤로 몸을 숨기듯 물러났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발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딸이 저를 알아보기라도 하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지안의 눈은 오직 태호만을 좇고 있었습니다. 6회를 카메라 앞에 서지 않은 어머니였어요. 게다가 흙먼지 뒤집어 쓴 늙은 잡부의 행색이었습니다. 딸은 제 어머니가 이런 곳에 있으리라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지안의 시선은 서정아를 스치고도 그대로 지나쳤어요. 이 손은 또 왜 이래요? 다쳤으면 말을 했어야죠. 지안이 태호의 붕대 감긴 손을 보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별거 아니야. 자잘하게 긁힌 거니까 걱정 마. 태호가 서둘러 손을 감추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웃음은 티 없이 맑았어요. 자재 더미 뒤에서 서정아는 그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저토록 환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딸로 자라며 늘 어딘가 그늘져 있던 아이였어요. 그런 지안이 그 청년 곁에서는 활짝 피어나 있었습니다. 서정아의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가진 것 없는 청년이 딸에게 준 것은 다름 아닌 웃음이었어요. 이윽고 지안은 도시락만 남기고 총총히 돌아갔습니다. 서정아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등줄기는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마터면 모든 것이 들통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정아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두고 간 도시락이 컨테이너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잠시 후 태호가 그 도시락을 컨테이너로 들고 왔습니다. 그는 정성껏 싼 반찬을 곽 씨와 동료들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아서요. 다 같이 드시죠. 아까운 기색 하나 없이 제 몫을 또 나누는 청년이었어요. 태호는 구석에 앉은 늙은 여자부에게도 밥 한 술을 권했습니다. 어르신도 이리 오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죠. 서정아는 얼떨결에 그 밥상 한 귀퉁이에 앉았습니다. 제 딸이 싸온 밥을 딸도 모르게 나눠 먹는 자리였어요. 목이 메어 밥알이 좀처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정아는 딸을 소리쳐 부르고 싶은 충동을 눌렀습니다. 당장 달려가 그 도시락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도 일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새삼 사무쳤습니다. 제 손으로 쳐놓은 시험의 그물에 스스로 갇힌 꼴이었어요. 딸의 웃음을 지척에 두고도 다가가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정아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차올랐던 뜨거운 감정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나는 대체 무엇을 확인하겠다고 여기까지 온 걸까? 청년의 진심은 이미 눈앞에 다 드러나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의심 하나가 그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정아는 그 마음의 정체를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 의심은 청년을 향한 것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평생 누구도 믿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었어요.
진심을 믿는 순간 배신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서정아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지그시 눈을 감았어요. 날이 밝으면 마지막으로 그를 시험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이 흔들리는 마음이 진실인지 아닌지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튿날 서정아는 태호와 단둘이 자재를 나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청년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그 속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정아는 애써 무심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넌지시 말문을 열어 마지막 시험을 던졌어요. 젊은 사람이 이 고생을 하니 딱해서 그러네. 만약에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뭘 하겠나? 태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선 어머니를 큰 병원에 모시고 싶습니다. 동생 학비 걱정도 좀 덜어주고 싶고요. 그러고는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여유가 되면 곽 씨 어르신 같은 분들도 돕고 싶습니다. 자기 호강이 아니라 남부터 헤아리는 대답이었어요. 서정아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게. 자네 각시 될 사람이 알고 보니 엄청난 부잣집 딸이라면? 그 말에 태호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겁이 납니다. 저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걸 잃을까 봐서요. 제가 그 집안의 짐만 되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런 거라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서정아는 그 자리에 우뚝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돈을 노리고 딸에게 접근했겠지. 그토록 굳게 믿었던 자신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대답은 그 계산을 정면으로 뒤집었어요. 태호는 부잣집 딸이 탐나기는커녕 되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될까봐 물러설 각오까지 하고 있었어요. 서정아의 마지막 의심이 소리 없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가슴 한복판이 뜨겁게 저려오는 것을 그녀는 애써 참았습니다. 문득 30년 전 빈손으로 시집오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서정아는 그 서름에 사무쳐 남을 함부로 재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자신도 그 청년을 돈으로만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팠던 상처를 잊은 채 남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요. 그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바로 그 무렵 곽 씨가 서정아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 현장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요. 인부들 임금이 벌써 석 달째 밀려 있어. 다친 사람 병원비도 소장이나 몰라라 한다니까. 곽 씨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부를 요리조리 손봐서 위에는 멀쩡한 척한다더군. 서정아는 그 말에 회장으로서의 촉이 곤두섰습니다. 현 소장이 뒤에서 벌이는 일이 심각한 지경이었어요. 문제는 태호가 그 사실을 이미 눈치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밀린 임금과 다친 동료들의 치료비를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호는 기어이 소장을 찾아가 따져 물었어요. 어르신들 밀린 임금부터 정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친 사람 산재 처리도 규정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현 소장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어린 놈이 뭘 안다고 감히 대들어. 일이나 할 것이지 쓸데없이 나서면 재미없어. 곁에 있던 인부들은 숨죽인 채 눈길을 피하기만 했어요. 괜히 편들었다가 제 밥줄마저 끊길까 다들 두려웠습니다. 소장은 태호를 당장 잘라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더 위험한 작업에 그를 몰아넣으려 했어요. 공기를 맞추겠다며 안전 점검도 없이 해체 작업을 강행할 참이었습니다. 비계는 여전히 낡았고 안전장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현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소장은 오히려 그 위험을 덮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태호에게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어요.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는 현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을 놓으면 당장 병원비를 댈 길이 없는 탓이었습니다. 피 끓는 속을 억누르며 그는 다시 연장을 집어들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정화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태호에게 다가가 무슨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짊어진 짐 앞에서 늙은 잡부의 위로는 초라하기만 했어요. 서정화는 끝내 입을 떼지 못하고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정화는 멀리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발을 굴렀습니다. 태호가 잘리면 그 집안의 생계가 당장 끊길 판이었어요. 그렇다고 위험한 작업에 나서면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나서서 소장을 찍어 누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잡부의 신분으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어요. 정체를 밝히자니 여태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회장의 권세도 이 흙바닥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정화는 몇 번이나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려다 그만두었어요. 회사가 나서는 순간 자신이 회장임이 드러날 터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도 청년의 진심도 모두 뒤틀려 버릴 것 같았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쥔 손을 힘없이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서정화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괜한 시험을 벌이다 청년을 더 깊은 공경으로 내몬 것만 같았어요. 그가 위험한 작업에 내몰릴 내일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소장은 기어코 무언가를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이 밤새 서정화의 목을 조여왔어요.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저 청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문득 딸 지안의 환한 웃음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제 딸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다름 아닌 자신이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서정화는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꽉 그어쥐었습니다. 내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청년을 지켜야 했어요. 설령 여태 감춰온 정체가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끝내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밤 좀처럼 잠들지 못한 서정화의 기억은 아득한 옛날로 흘러갔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갓 성진가에 시집온 새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집딸이 재벌가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시련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뼈대 없는 집안 아이라며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그 눈치를 보며 서정화를 아래로만 대했습니다. 남편은 마음이 여려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감싸지 못했어요. 신혼의 단꿈은커녕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도 트집, 무난 인사를 드려도 핀잔이 돌아왔어요. 친정이 변변찮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정화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삼켰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리라 믿으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값진 옷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의심의 눈길은 곧장 서정화에게 쏠렸어요. 가난한 집애가 눈이 뒤집혔나 보다. 시어머니는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서정아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억울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누구 하나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내쫓기게 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서슬에 눌려 끝내 아내를 변호하지 못했어요. 친정은 기댈 형편조차 못 되는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서정아의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지독한 절망이 그녀를 한겨울 밤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날 밤 서정아는 맨몸으로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갈 곳도 없이 찬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맸어요. 차라리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만치서 누군가 조용히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성진과 별채를 짓던 공사장의 젊은 인부였어요. 이제 막 새살림을 차렸다는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서정아를 근처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우선 이거라도 좀 드세요. 청년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그녀 앞에 놓아주었어요. 제 주머니를 털어 그 국밥값을 대신 치르는 청년이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그 자신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 장가를 들어 하루 벌어 하루 삽니다. 그래도 고생하는 각 씨한테만은 늘 웃어주려고 애쓰지요. 청년은 수줍게 웃으며 제 살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가진 것 없어도 마음만은 그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정아는 그 순박한 웃음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그녀는 그 온기 앞에서 참았던 설움을 왈칵 쏟아냈어요. 세상이 아무리 그대를 몰라줘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청년은 우는 그녀를 가만히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알아주는 사람이 꼭 나타날 겁니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그 말이 서정아의 가슴에 오래 스몄어요.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청년의 눈빛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실은 제가 낮에 그 댁에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공사를 하며 저택을 드나들다 우연히 본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먼 친척 하나가 몰래 가락지를 빼돌리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날이 밝자 서정아는 용기를 내어 그 사실을 조심스레 알렸어요. 청년이 일러준 대로 그 친척의 행적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과연 사라졌던 옷가락지는 그 친척의 방에서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청년의 증언 덕분에 진실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어요. 서정아는 억울한 도둑 누명을 말끔히 벗었습니다. 그녀를 내쫓으려던 시어머니도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서정아는 그 집안에서 제자리를 지켜냈어요. 그 젊은 인부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정아는 그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끝내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았어요. 제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정아가 눈물을 훔치며 묻자 청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본대로 말씀드렸을 뿐인데 무슨 은혜식이나요? 억울한 사람 그냥 두고 보는 게 더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그는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수줍게 웃기만 했습니다. 행여 자신이 부담을 줄까봐 조심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러고는 새벽 안개 속으로 총총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하룻밤의 따뜻함은 서정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재던 세상에서 그녀는 크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아무 조건 없이 낯선 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정아는 그날 사람을 겉이 아니라 속으로 보겠다 다짐했습니다. 훗날 딸의 남자를 겉만 보고 내치지 않으려 한 것도 그래서였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의 본색을 보려 한 신념의 뿌리였습니다. 서정아는 두고두고 그 청년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현장에는
그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니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겨울 서정아는 그 국밥집을 몇 번이나 다시 찾아갔어요. 해녀 그 청년을 만날까 싶어 현장 주변을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공사판으로 떠났는지 소식조차 알 수 없었어요. 받은 은혜를 갚지 못했다는 마음의 빚만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서정아는 성진그룹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마침내 회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어요. 숨가쁘게 세상과 싸우는 동안 그 오래된 은혜는 조금씩 잊혀갔습니다. 갚지 못한 빚이 있다는 사실조차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 온기가 문득 되살아났습니다. 흙바닥에 앉아 낯선 청년의 손길을 받던 순간이었어요. 잊고 있던 그 오래된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어째서 하필 이 청년에게서 그 옛 온기가 느껴지는 것일까? 서정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우연이라 여기기에는 마음이 너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그 옛날의 온기와 지금 청년의 손길이 자꾸만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서정아는 밀려드는 그 감정을 도무지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잊은 줄로만 알았던 오래된 빚이 새삼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 이름 모를 은희는 지금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 답을 알 수 없는 그 물음이 밤새도록 서정아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시험의 마지막 주, 기어이 우려하던 날이 밝았습니다. 현 소장은 공기를 맞추겠다며 노후 건물 해체를 강행했습니다. 안전점검도 제대로 된 장비도 없는 무리한 작업이었어요. 인부들은 불안에 떨면서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정아는 불길한 예감에 온종일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날 아침 태호는 소장에게 마지막으로 작업 중단을 호소했어요. 이 상태로 벽을 허물면 큰 사고가 납니다, 소장님. 그러나 현 소장은 콧방귀만 뀌며 그 말을 묵살했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오늘 안에 끝내야 하니까. 인부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서정아는 그 위태로운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늦게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어요. 해체 중이던 벽체가 굉음을 내며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곽 씨와 늙은 인부 몇이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피하세요. 빨리요. 태호가 벼락같이 소리치며 그쪽으로 몸을 던졌어요. 그는 곽 씨를 힘껏 떠밀어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무너지는 벽체 아래 홀로 남고 말았습니다. 쏟아지는 콘크리트 파편이 그의 머리 위로 덮쳐왔어요. 바로 그 순간 서정아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인부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당장 작업 멈춰요. 사람이 죽습니다. 달려온 현 소장이 오히려 그녀를 밀쳐냈어요. 늙은 잡부가 어디서 나서 별일 아니니 조용히 해. 그는 사고를 덮으려고만 급급했습니다. 공사를 세우기는커녕 인부들을 다그쳐 몰아붙였습니다. 서정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그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의 입에서 서리빨 같은 호령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이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단하시오. 그것은 늙은 잡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 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위엄이었습니다. 나는 성진그룹 회장 서정아요. 이 현장의 진짜 주인이란 말이오. 순간 현장의 모든 움직임이 얼어붙었습니다. 망치 소리도 인부들의 웅성거림도 뚝 그쳤어요.
현 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저 잡부 아주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눈빛들이 일제히 서정화에게 쏠렸습니다. 흙먼지 묻은 늙은 잡부가 대한민국 재벌 회장이었다니. 그 충격의 현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어요. 서정화는 그 소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즉시 구급차를 부르고 다친 사람부터 구하시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멈췄던 현장이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태호는 파편에 스쳐 상처만 입었을 뿐 목숨은 무사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 잔해 속에서 끌어냈습니다. 서정화는 넋이 나간 현 소장을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은 내가 낱낱이 밝힐 것이오. 그 서슬에 소장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장 입구로 지안이 헐레벌떡 달려들어왔습니다. 태호의 현장에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온 길이었어요. 태호 씨 괜찮아요? 딸의 목소리에 서정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안은 흙바닥에 선 어머니를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계세요? 숨겨온 모든 진실이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태호는 두 여인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늙은 여자부가 회장이었고 그 회장이 지안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3주 내내 그 시험을 받아온 셈이었어요. 지안이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마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에 씁쓸한 그늘이 짙게 드리웠어요.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쩐지 처음부터 과분하다 싶었어요. 태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습니다. 저는 아픈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두고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그쪽 세상에 발을 들이겠습니까? 저는 짐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여기까지가 맞습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는 담담히 돌아서면서도 아랫입술을 잘게 깨물었습니다. 태호는 지안을 향해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안 씨, 미안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 한마디에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명분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자신이 그녀 곁에 서는 일이 태호는 못내 두려웠어요. 그 순간 서정화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그녀가 흙먼지 가득한 공사판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28 노가다 청년 앞에서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청년에게 결혼을 구걸하는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겉만 보고 함부로 재단한 제5만을 뉘우치는 참회였어요. 30년 전 갚지 못한 은혜의 회한마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던 그녀였어요. 그런 서정화가 제 발로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값비싼 자존심도 재벌 회장의 위엄도 그 순간 다 내려놓았어요. 오직 한 인간으로서 저지른 잘못을 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그동안 자네를 크게 오해했네. 그녀의 주름진 눈가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을 몰라보고 함부로 시험한 나를 용서하게. 서정화의 목소리는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내 딸이 어찌하여 자네를 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으이.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로 태호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세상을 내려다보기만 하던 그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이제 처음으로 한 사람을 우러러보고 있었어요. 태호는 그 사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서 있었습니다. 차마 등을 돌리지도 그렇다고 다가서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현장의 누구도 그 광경 앞에서 입을 열지 못했어요. 태호는 무릎 꿇은 노 회장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위로 저녁놀이 유난히 붉게 번지고 있었어요. 그 처연한 노을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과연 태호는 이 진심 앞에서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내 제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수습되자 서정아는 곧바로 성진그룹을 움직였습니다. 그날로 박 실장이 회계 담당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가장 먼저 인부들의 밀린 임금부터 한 푼도 빠짐없이 정산했어요. 석 달을 애태우던 사람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이 낳을 돈이 없어 발을 구르던 젊은 가장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광경에 인부들은 서로를 붙잡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이어서 서정아는 현 소장과 마동철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어요. 장부를 조작해 임금을 가로챈 증거가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전을 무시하고 사고를 덮으려 한 정황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경찰에 넘겨져 그 죗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서정아는 요란하게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부당하게 시달리던 인부들에게는 정당한 대우가 돌아갔습니다. 따돌림받던 곽 씨도 이제 어엿한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소. 곽 씨는 주름진 눈가를 훔치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조용한 정이었습니다. 서정아가 흙바닥에서 3주를 보내며 두 눈으로 본 부조리였어요. 이제 그녀는 그것을 바로잡을 힘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성진그룹은 무너진 현장의 안전설비도 새로 갖추었습니다. 서정아는 다친 태호의 치료비까지 대신 대려했어요. 그러나 태호는 그 호의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받은 것 없이 베풀 줄만 아는 그 고집은 여전했습니다. 서정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나 정작 태호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다친 몸으로도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오갈 뿐이었어요. 병실에서 태호는 어머니의 손발을 정성껏 주물렀습니다. 불편한 몸으로도 정수는 아들의 얼굴부터 살폈어요. 태호야, 요새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아닙니다, 어머니. 아무 일도 없어요. 태호는 애써 웃어 보이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 아들을 정수는 애잔한 눈빛으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아들이 무언가를 홀로 사귀고 있음을 짐작했어요. 그러나 괜히 캐물어 짐만 될까봐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지안의 전화에도 서정아의 부름에도 그는 좀처럼 응하지 않았어요. 가진 것 없는 제가 그 집안에 얽히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받은 것을 갚기는커녕 집만 지울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태호의 그 완고한 물러섬에 지안의 애가 바짝바짝 탔어요. 며칠 뒤 지안은 기어이 태호의 반지하 집을 찾아갔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정갈하게 닦인 단칸방이었어요. 왜 자꾸 저를 피하세요? 제가 재벌 딸이라 부담스러우세요? 지안의 눈에는 물기가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차마 그녀를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쪽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안 씨도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병상에 계십니다. 어린 동생 뒷바라지도 오롯이 제 몫입니다. 태호의 목소리에는 짙은 피로가 배어 있었어요. 이런 나를 어떻게 그쪽 집안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지아는 그런 태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그 어머니도 그 동생도 다 함께 감당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의 짐까지 나눠지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지안이 참았던 속내를 왈칵 쏟아냈어요. 제가 왜 2년 동안 그 흔한 특혜 하나 안 누리고 살았는지 아세요? 재벌 딸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그냥 저로 살고 싶어서였어요. 지아는 작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 힘으로 벌어왔습니다. 비싼 차도 명품도 마다하고 낡은 원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진짜 저를 봐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난 거예요. 지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누구 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 준 사람. 당신이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나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았단 말이에요. 지안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태호는 그런 지안을 차마 밀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선뜻 그 손을 마주 잡지도 못했습니다. 지안 씨 마음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안은 그 말에 더는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그의 마음이 온전히 열릴 날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태호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처음으로 금이 갔어요. 그녀가 왜 그토록 소박하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지안의 진심은 신분이나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태호가 늘 남에게 베풀던 조건 없는 마음과 꼭 닮아 있었어요. 태호의 눈시울이 저도 모르게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지막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홀로 아버지의 낡은 목장갑을 매만졌어요. 가진 것 없어도 늘 남을 먼저 챙기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태호는 유품에 대고 나직이 혼잣말을 건넸어요. 아버지의 온기가 밴 그 장갑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지안의 진심을 받아들여도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태호의 마음 한켠에 조심스레 싹 텄습니다. 한편 서정아는 그 무렵 낡은 목장갑을 자꾸만 떠올렸어요. 현장에서 태호가 소중히 여기던 그 아버지의 유품 말입니다. 정성껏 기운 그 손길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저릿하게 건드렸습니다. 어째서 그 오래된 온기가 하필 태호에게서 느껴졌던 것일까? 무릎을 꿇던 그 순간에도 그 온기는 그녀를 가만히 휘감았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까닭만은 도무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청년의 아버지와 무슨 사연이 얽혀 있는 듯 했습니다. 서정아는 더는 그 물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태호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 하나가 그 병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정아는 태호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을 찾았습니다. 초라한 다인실 침대에 정순이 힘겹게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서정아가 회장이라는 사실에 정수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회장님이 어인 일이십니까? 편히 계세요. 오늘은 그저 한 어미로 찾아온 것이니까요. 서정아는 정순의 야윈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아드님에게 큰 신세를 졌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서정아의 말에 정수는 되레 송구스러워했어요. 제 자식이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저 어려운 사람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 말에 서정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못한다는 그 말이 자꾸만 걸렸습니다. 정수는 힘겨운 몸으로도 아들 자랑을 조곤조곤 늘어놓았어요. 저 아이가 어릴 적부터 남 아파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제 밥을 굶어도 배고픈 친구를 먼저 챙기던 아이였지요. 다 제 아비를 쏙 빼닮아서 그렇답니다. 아비를 닮았다는 그 말에 서정화의 마음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서정화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실은 저도 오래전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가진 것 없던 새댁 시절, 누명을 쓰고 쫓겨날 뻔했던 일, 이름도 밝히지 않은 젊은 인부가 조용히 자신을 구해준 일, 그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평생 마음의 빚으로 남았지요. 서정화의 목소리에 오래 묵은 회한이 짙게 배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정순의 눈이 점점 크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그게 어느 댁 별채를 짓던 공사장이 아니었는지요? 서정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정순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 남편이었습니다. 강병국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순간 서정화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이가 신혼 시절 젊은 부부 하나를 도운 적이 있다 했습니다. 부담을 줄까봐 끝내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고요. 평생 자랑 한 번 없이 가슴에만 묻고 살던 사람이었지요. 8년 전 그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에도 그랬습니다. 제 병원비를 아끼려다 정작 자기 몸은 끝내 돌보지 못했지요. 정순의 야윈 어깨가 흐느낌에 잘게 떨렸어요. 그렇게 착하기만 하던 사람이 복도 못 받고 갔습니다. 서정화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은인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평생 갚으려던 빚을 이제는 갚을 길조차 없었어요. 30년 세월을 사이에 두고 두 여인의 기억이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이름도 모르던 그 은인이 바로 태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토록 오래 찾아 헤매던 은인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요. 서정화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깊고도 묘했습니다. 그 거대한 섭리 앞에서 그녀는 그저 겸허히 고개를 숙였어요. 서정화의 손이 태호가 늘 끼던 낡은 목장갑을 떠올렸어요. 정성껏 기워진 그 손길, 안쪽에 새겨져 있던 희미한 이니셜. 그이는 목장갑마다 제 손으로 이름 첫자를 새겨넣곤 했어요. 정순의 그 한마디가 마지막 확인의 도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새삼스러운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다른 진실을 조용히 확인해주는 말과 같았어요. 서정화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을 제가 몰라보고 그리 시험을 했군요. 서정화는 정순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갚을지 몰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서정화의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어요. 그 은혜를 이제라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정순도 그런 서정화의 손을 마주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서로 다른 30년을 살아온 두 어미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은 한마음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갚을 길 없던 30년의 은혜가 이렇게 되돌아올 줄이야. 자신이 지키려던 딸의 곁을 바로 그 은인의 아들이 지켜주고 있었어요. 누가 꾸미려 해도 꾸밀 수 없는 하늘의 뜻만 같았습니다. 두 어미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래도록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무렵 병실 문이 열리고 태호가 들어섰어요. 그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베풀기만 하던 아버지의 선행. 그 선행이 30년을 돌아 자신에게로 되돌아온 셈이었습니다. 태호는 저를 짓누르던 자격지심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더 이상 빚진 사람도
짐이 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3주간 그를 짓누르던 그늘이 그제야 활짝 걷혔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선함의 씨앗이 그를 지켜온 셈이었어요. 이제 그는 당당하게 지안의 곁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러서기만 하던 마음에 비로소 용기가 차올랐습니다. 태호는 침대 곁에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 그 사람 손을 잡아도 될까요? 정수는 눈물 젖은 얼굴로 아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되고 말고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게다. 그 한마디에 태호의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나 봅니다. 태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정아는 정순에게 최고의 치료를 약속하고 태희의 학비를 떠안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혜가 아니라 오래전 진 빚을 이제야 갚는 일이었어요. 태호는 이번만은 그 손길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빚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준 인연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 사람의 마음을 가로막던 벽이 마침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오래 미뤄둔 한 자리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볕 좋은 작은 뜰에서였어요. 휠체어에 앉은 정순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은 덕에 몸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여동생 태희도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언니 손을 맞잡았어요. 따돌림 받던 곽 씨도 말끔한 새 옷을 입고 하객으로 찾아왔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고 아이를 낳은 젊은 가장도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저마다 서정아가 흙바닥에서 바로잡은 소중한 인연들이었어요. 신부 지아는 소박한 드레스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신랑 태호의 품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낡은 목장갑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사랑이 마침내 열매를 맺는 날이었어요. 온 하객이 두 사람을 향해 따뜻한 축복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정화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습니다. 딸을 떠나보내는 어미의 마음이 벅차기도 시원섭섭하기도 했어요. 서정화는 하객들 앞에서 짧지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윗감입니다. 돈도 배경도 없지만 그 무엇보다 귀한 마음을 지녔지요. 그 말에 태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하객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어요. 평생 사람을 저울질하던 회장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고백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서정아는 손수 차린 밥상을 내왔습니다. 큰 회장이 손수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였어요. 우리 사위 많이 들게. 앞으로 자주 이렇게 먹자꾸나. 서정아가 태호의 밥그릇에 정성껏 반찬을 얹어주었습니다. 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낯선 여자부에게 새참을 건네던 그 손이 떠올랐어요. 흙먼지 날리던 공사판에 새참 한 그릇이 이렇게 되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온 가족이 둘러앉은 따뜻한 밥상이 되어 있었어요. 태호는 병을 털고 일어난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지아는 그런 태호의 곁에서 늘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새 식구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어요. 정수는 며느리가 된 지안을 친딸처럼 살뜰히 아꼈습니다. 오래전 맺힌 인연이 마침내 한 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정아는 틈만 나면 그 작은 집을 찾아 밥을 지어주었어요. 회장의 위엄을 벗은 그녀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사위와 딸이 차려주는 밥상에 마주 앉는 그 시간이 참으로 좋았어요. 흙바닥에서 시작된 그 인연이 이렇게 따뜻한 봄을 피워냈습니다. 서정아는 그 자리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값비싼 옷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요. 흙바닥에서 보낸 3주가 그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재던 자신을 그녀는 비로소 내려놓았습니다. 이따금 서정아는 회장실 창밖으로 저 아래 공사장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럴 때면 흙먼지 속에서 만난 그 청년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겉만 보고 사람을 재고 있었지만 그녀만은 달라졌지요. 무릎을 꿇었던 그 공사판에서 서정아는 참으로 많은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 몸을 낮춘 덕분에 가장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은혜와 딸의 참된 행복을 함께 되찾은 것이지요. 앉은 자리가 꽃자리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었어요. 선한 사람이 앉은 그 자리에 늦게라도 꽃은 반드시 피어났습니다. 서정아의 늦은 봄은 그렇게 가장 환하고 따뜻하게 피어났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데웠다면 살며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들려주시겠어요. 구독해 두시고 내일 밤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듣고 계신 그 자리가 포근한 꽃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